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미없는 주제고 불리합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뭐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뭐 역사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재미있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가져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라 의견이 맡으면 옳거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말은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말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눈 뜨면 다 말로 생활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짚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한 여유가 없으면 아니면 여간 뭐 심심하지 않으면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어느 아파트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동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담에다가는 이렇게 앉는 좌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자갈을 이렇게 탁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도 좀 덜 날 테고 아이들도 가가지고 막 복작복작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면 아이들이 와서 많이 놀겠죠. 아이들이 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역시 어머니들은 잘 안 다칩니다, 아이들은. 보통은 제가 만약에 아이였다면 저기서 이제 신나게 놀고요. 뭐 섬을 막 쌓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쌓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욕심을 부리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갖고 가자라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아주 작은 사소한 욕심이죠. 아니면 저거를 들고 와가지고 옮기죠, 막 옮겨. 그래서 자갈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걷는 보행로에다가 뭐 이렇게 막 일부러 요거에 막 어른들 걸려라 뭐 이러면서 아니면 장난처럼 막 뿌려 놓는다거나 어디다 다시 뭔가를 쌓는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관리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시죠. 그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방송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이제 말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갈을 아이들이 다른데 안 갖고 가고 그냥 저 놀이터에서 그냥 놀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 관리인 아니면 뭐 지방이라면 이장님이 마을 그 공터에 뭘 만들어 놨는데 이 동네 쪼무레기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런 거 하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이장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방송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방송을 할 건가?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여러 말하는 상황이 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 장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멋진 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든 말을 좀 더 잘하고 싶고 여기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얘기가 이렇게 잘 뭐가 전달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가 설득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말을 잘하는 거죠. 막 화려하게 뭐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는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얘기는 말은 번지르르한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가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그건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능력, 태도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평등한 말하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평등한 말하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의 본질은 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4가지도 첫 번째 것만 되게 길게 얘기하고 두세 네 번째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경계짓기라고 하는 거고요. 경계짓기는 경계를 짓는다. 말 그대로. 예,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자,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힘의 차이가 있다. 말에는 항상 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한 친구 사이에도 거기에는 항상 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진솔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 이런 힘의 차이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라고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말씀을, 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의 본질에 대한 4가지 특성인데,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부터 조셔도 돼요. 네, 조셔도 되는데, 첫 번째로 경계짓기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계짓기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렸을 때 이것저것 좀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상상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 막 내리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뭐 할 때 소나기가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비가 전 지구에 다 내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마을에 내리는데 저게 어디까지 비가 오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왼발은 비 오는 쪽에 이렇게 있고 오른발은 비 안 오는 쪽에, 그래서 반만 이렇게 젖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없으시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그 스펙트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쏘면은 딱 이렇게 무지개색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색 보면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그 무지개색에 대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되게 헷갈리지 않으시던가요? 도저히 7가지를 이렇게 찾아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 정도가 있지 어디가 보라야 뭐. 그러니까 이게 그 폭의 뭐 굵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도저히 빨주, 노초, 파남보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더라. 그러면 이제 자기를 탓하게 되죠. 어딘가에 보라색이 있을 텐데 내가 잘 못 찾겠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짓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펙트럼처럼 어찌 보면 매우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색깔의 어떤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연속적이죠. 그런데 그 연속적인 것을 말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연속적입니다. 네,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강이랑 냇물이랑 독이랑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서울에도 보면, 제가 사는 데가 약간 강북 쪽이라서 중랑천이랑 한강이랑 구분이 되십니까? 그 어떨 땐 천이고 어떨 땐 강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가 있잖아요. 황하 이러면 하가 있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한자로는 뭐가 차이가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20m, 강은 107m라거나 하는 1km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어떨 때 저거는 1000,
저거는 뭐 냇물, 또랑, 저거는 강, 저거는 그냥 뭐 넓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연속적인데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세계를 쪼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거나 잘라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이 특성 자체는 어찌 보면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잘라낸 거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는 비가 많이 내리고 조금씩 천천히 해서 조금 덜 내리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 공간이 있고 햇볕이 이제 흐리고 햇볕이 쨍쨍 비치는 이것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비가 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 충청도는 안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특성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이 갖고 있는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게 어느 철학자가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철학자분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여기 인간이 하나도 없네. 그럼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난 뭔데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철학자의 그 질문이 그 발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기분 나빠져요? 나빠져라.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그게 저 마지막에 있는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단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이를 단념하게.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낭만적일 때가 있었잖아요. 낭만적일 때 나이가 들면 잘 안 하는 짓 중에 하나가 가을에 산이나 이렇게 아니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줍는 거잖아요. 그게 낭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단풍잎, 낙엽을 주우러 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줍습니까? 뭘 주어요? 그러니까 낙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떨어진 잎이잖아요. 그럼 낙엽 주우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하려면 아무거나 흠뿍 주우면 되잖아요. 한 움큼. 근데 그렇게 줍는 사람은 없죠. 꼬맹이들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 이파리 중에서도 잘 마르고 색깔도 예쁘게 들거나 아니면 조금씩 특이한 뭐 형태가 중간에 구멍이 좀 예쁘게 났다거나 그런 걸 줍죠. 그런데 언어는 낙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떨어진 잎인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잎은 어떤 거예요? 다 생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말라가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말려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쫙 펴져 있는 것이 있고 단풍잎의 낙엽이랑 은행잎의 낙엽이랑 소나무도 뭐 이파리 떨어지면 바늘 같은 낙엽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이파리들이 말라 있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다 다른 모양인데 낙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그 차이들을 소거를 해야 되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이파리 말고 그냥 나뭇잎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세계는 똑같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나무에 자란 은행잎도 다 색깔과 모양이 크기 다를 테고요. 은행잎이랑 소나무랑 그다음에 연꽃의 연꽃잎이랑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나뭇잎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함, 우리 이 강의실에 모여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함을 지워야지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많이들 모였네요. 아니면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 짓는 것은 우리는 남자니까 남자라 부르지,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라고 부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인간이 갖고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함들을 눈 감아야지만 공통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다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뭐 취향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다 다른데도 그래 같아 이렇게 퉁치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짓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해야지만 그 작업을 그러니까 차이를 지워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죠. 말은 파시스트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파시스트적이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조금 더 그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독재나 파시즘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금지하게 하는 것을 파시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파시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시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든지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떨어진 어떤 그 물체를 보고 낙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라고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말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채식주의자들이 그 고전처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저 책인데요. 육식의 성정치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이 얼마나 이제 이 세계를 쪼개고 경계를 짓는데 얼마나 인간 편의적으로 또는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렇게 취향에 맞도록 말이 재조정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좀 다른 예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돼지고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이러면 그 이렇게 꿀꿀꿀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고유한 어떤 생명체로서의 뭔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 고기는 아예 단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포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 건가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도 영어로 직역을 하면 카우, 미트, 소, 고기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래야 되는데 다른 명칭이죠. 비프니, 뭐 린이니, 뭐 립스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원래 단어들이 있는데 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드냐는 거죠. 그냥 원래 있던 단어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붙임으로써 포크, 비프, 뭐 립스 이렇게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살덩어리가 잠시 전 아니면 얼마 전에는 살아 움직였던 생명체였다라고 하는 그 연속성을 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다른 거야. 그거랑 이게 질이 다른 거야. 그거는 그래 동물이고 이거는 식재료라.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끝이 당신이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걸 썼었는데요. 저희 딸이 또 비건 흉내를 내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잘 농담입니다. 잘 설득이 아니라 약간의 비건이라서 고기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언제 한 20대 갓 되었을 때 그 이제 막 동물 그 도축하는 데를 좀 가서 보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도축할 때 뭐 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대요. 그냥 기껏 가서 하는 게 그 도축을 기다리는 그 트럭 안에 있는 이제 돼지들 이런 애들한테 그냥 물 이렇게 주는 뭐 그 정도 하고 왔다는데 근데 이제 본인에게는 이제 큰 경험이고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썼었는데 보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과 만날 때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 도시인들은 먹을 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뭐 고양이도 키우고 뭐 강아지도 키우고 뭐 그래서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만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도시인들은 먹을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던 동물을 죽이고 절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식탁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고기 좀 먹을까 오늘? 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것과의 연관성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사라지고 등심, 육회, 안심 이런 단어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소를 도축하는 과정이 크게 7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7과정을 이렇게 뭐랄까 알아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거 그렇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숨통을 끊는 타격, 20초 안에 피를 다 빼내야 하는 방혈, 머리와 다리를 자르는 두족절단, 가죽을 벗기는 박피, 내장 적출, 몸통을 2조각 내는 이분 도축, 소독 세척이라는 7단계를 거쳐 소를 살해한다. 예. 별도의 가공 과정 작업을 거쳐 등심, 안심, 채끝, 제비추리, 양지, 사태, 안창살, 갈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죽음을 포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알게 된 다음에 저는 그 육식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간사한 건죠. 그러니까 저런 걸 알게 되니까 어느 자리에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 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주 그 신선한 거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나 간사하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예. 하여튼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돼지나 소가 아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의식이 한국은 워낙 이 문화가 워낙 이렇게 역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재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한 10년 전만 해도 보신탕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먹는다 그러면 막 아직도 먹냐 막 이런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개인에겐 되게 불행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젊었을 때 맞닥뜨린 가치랑 나이 든 다음에 맞닥뜨려야 될 그 적응해야 될 가치가 이렇게 그냥 정반대가 돼 버리니까 개인으로서는 너무 이게 그 충격이 큰 거죠.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가치나 관습은 뭐야? 이런 스스로 막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사회가 좀 이렇게 천천히 변함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좀 개인에게는 좀 좋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저쪽 화면을 잘 보여주십시오. 예. 경계짓기라고 하는 것이 말의 경계짓기도 있지만 한 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경계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데 저거를 읽다 보면요, 그렇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겠다. 어느 그 1, 2위를 다투는 결혼 정보 업체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저 사진이요. 직업별 등급을 딱 매겨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소 등급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보면요. 남자들을 먼저 볼게요. 1등급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2등급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3등급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 4등급 행시 일반행정 합격자, 외시 합격자 등등, 5등급 병원 의사, 메이저 의대 출신, 6등급 의사 B급, 의사 B급은 뭡니까? 네.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5등급까지 있네요. 15등급이 뭡니까?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 요게 이제 회원가입 조건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내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겠죠. 얘는 13등급.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구분 잘 해놨나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결혼정보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려면 이렇게 그룹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들을 볼까요? 여성들이
그 하여튼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1등급 부모님이 장차관급, 2등급 부모님이 1급 공무원, 재산 500억 이상, 3등급 부모님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방기관장, 메이저 대학 교수, 4등급 스타급 연예인, 5등급 비스타급 연예인, 예, 비스타급, 예. 6등급 전문직 A, 7등급 전문직 B 등등등등등. 10등급쯤 되면 초중고 교사 되네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제 퀴즈입니다. 네, 15등급이 뭘로 돼 있나요? 그런 건 퀴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이죠. 예. 다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왜 이게 질문이에요. 왜 15등급의 무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타려면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죠. 예, 저기 손. 예. 그거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2등급에 있잖아요. 여기 먼저 드셨습니다. 예, 딩동댕. 예, 딩동댕. 그러니까 여자는요 직업이 없어도 예쁘면 되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성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남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등급 매기고 있고, 여성들을 또 어떻게 등급 매기고 있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다. 아유, 저 회사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속에 반영돼 있는 한국 사회의 뭐랄까 무의식이 있는 거죠.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도 정규직 정도는 해야 돼. 못생겼어도 어쩌고저쩌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자는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게 무의식으로 있는 거죠. 그게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보통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잠잠 이렇게 속에 이렇게 감춰주고 있어야 되는데 저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괜히 막 그냥 부글부글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저렇게 한 건가요? 특별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저런 거죠. 이런 게 다 경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를 짓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경계짓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도리어 이 세계를 뭐랄까요? 조금 멋지게 얘기하면 이 세계를 자꾸 도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 가면 뭐 주세요 이러면 이 큰 이렇게 동그란 그 국자를 그 주걱으로 쭉 이렇게 긁어내면은 뭐가 쫙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뭔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장면처럼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뭔가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있던 이 세계에서 어느 부분이 도려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 있는 여러 뭐 불교든 뭐 이런 하여튼 동양적 사고에서는 언어를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득도하거나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분리문자를 해가지고 말을 뛰어넘는 어떤 경지, 그 말에 이렇게 꼬드김을 당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말을 계속 경계하고 무건을 더 중시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뒷면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쁘지 않은 꽃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들어가는 이게 빨갛던 하얗던 그 장미가 시들어서 누리끼리해져 가는 그거는 예쁘다고 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속에는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경계를 계속 말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꽃을 보고 꽃 그런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머릿속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 언어적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꽃을 보면서 말을 안 해도 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약간 모순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는 경계짓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그래도 우리한테 약간의 또 여지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경계를 짓긴 짓는데 걔가 아주 정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리하지가 않아요. 경계를 짓는 방식이. 그리고 이렇게 헐렁헐렁하다는 거예요. 경계를 짓긴 짓는데. 보시죠. 라보브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험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하나면에 보이지만 피실험자가 방에 들어오면요. 카드를 하나씩 그림 저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여주고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번 보여주면서 이건 뭐예요? 3번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1번은 뭔가요? 4번은 뭐예요? 냄비. 냄비는 뚜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했으니까 뭐냐면 1번은 컵에서 4번 정도 가면 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로 하면 뭐 대접 뭐 정도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컵의 주둥이죠. 주둥이랑 밑에 이제 바닥에 원래 컵은 그게 한 2대1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곳의 넓이랑 요 바닥의 넓이가 이렇게 좀 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컵이죠. 얘를 계속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주둥이랑 밑 바닥의 크기를 같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머그라고 그러잖아요. 머그컵 할 때 그거잖아요. 머그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는 주둥이를 계속 넓혀. 넓히면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냄비라고 하셨던 이런 대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까지를 컵이라고 판단하고 어디까지를 대접이라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는 컵인지 볼인지라고 대답하는 것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하는 속도도 재겠죠. 그러니까 3번쯤 오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컵 이렇게 대답하긴 하는데 1번을 보고 컵 이렇게 할 때보다는 좀 느리겠죠. 속에서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요 네 놈한테 요 네 개에다가 한국식으로 하면 밥을 담아봤습니다. 밥을. 밥을 담으면 1번, 2번 정도에 가면 원래 2번도 우리가 컵이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에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릇이라고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밥이 담겼으니까 밥그릇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저기에 커피를 담았어. 그러면 3번쯤 가도 이 정도 커피 잔이 좀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맥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맥락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모두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맥락이 조금만 그러니까 변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것이 주변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주병 옆에 차키가 있으면 그건 무슨 광고가 될 것 같습니까? 소주병 옆에 차키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이런 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주병 옆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보면 리사이클링 있죠. 이거 이렇게 세모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빈병 활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주병 옆에 맥주병, 양주병, 와인병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골고루 마시라고 그러네. 이거는 술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주병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술이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참이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엔 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로에 처음에 나왔던 진로병, 그 다음에 이제 상표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참이슬이 되고
뭐 무슨 이즈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쭈루룩 나열되면 소주가 한 소주가 갖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병 한 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누가 논의느냐에 따라서 소주의 역사, 술의 종류, 음주운전, 리사이클링 이런 의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는 컵이야 여기는 그릇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늘 그 주변에 무엇이 놓였느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바뀐다고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엉성한 거죠. 불분명하고 엉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우리들도 다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놓여 있느냐가 나를 사실은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규정한다.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과일이 지금 5가지가 놓여 있네요. 자, 이 과일을 먹고 공통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맛있다. 네. 네. 빙고. 달다예요. 달다. 네. 물론 죄송합니다. 맛있다도 되죠. 네. 맛없다도 되고요. 달다라고 합니다. 달다. 네. 이게 말이 갖고 있는 엉성함이에요. 불을 꺼놨어요. 지금 다 달잖아요. 잘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꺼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해봐요. 불 딱 꺼면 돼. 하고 입에다가 딸기를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럼 씹어보면 딸기인지 모르나요? 그 다음에 또 눈 감아 이러고 눈 감아라고 입 벌려 해가지고 배를 집어넣었어요. 배인 줄 모르나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과일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을 알아요. 그렇죠? 배의 맛을 모르지 않고 수박 맛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엉성하기 때문에 다 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다. 그러니까 달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5가지의 과일의 맛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 못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 엉성하기 때문에 다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엉성한 거예요. 내가 본 그 복숭아의 그 맛을 정확하게 담고 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딸기도 단 건데 수박도 단 건데 이 차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달다라고 하는 걸로 퉁친 거죠. 퉁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이제 엉성하냐면 말이 의미가 계속 바뀌잖아요.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기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이 원래 의미랑 정반대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정반대로 완전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말을 보면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괄호 안에 적당한 답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적당한은 무슨 뜻이에요? 딱 맞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알맞게 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야 적당히 해라 이럴 때 적당히는요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거죠. 그죠? 대충. 그러니까 둘은 정반대의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는 여러 개 중에서 딱 맞게 하라는 거고 하나는 대충 눈에 안 띄게 그냥 대충 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막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올해는 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아휴 어떻게 너는 이렇게 기막힌 일을 당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와 기막히게 맛있다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막히다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매우 감동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끔 설거지 도와준다고 나서면 가끔 하면 항상 뭔가를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접시를 와장창 깼네. 설거지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이러잖아요. 잘한다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칭찬으로 느끼나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했다, 잘났어 이런 말들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인데 듣는 사람한테 되게 기분 나빠지는 거죠. 뭐 때문에? 맥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 접시를 깬 상황, 이 애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갖고 있는 효과는 조롱하거나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은 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은 반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예들이죠. 야, 죽인다. 죽이다는 말이 얼마나 그 살인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는 그런 건데. 근데 죽이는데 이러면 뭐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뭐 요즘에 항상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뭐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가해자 입장에서 되게 막 억울한 상황도 벌어지고 막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맥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맥락 때문에. 그러니까 섬세하다 이런 말도요.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조롱일 수 있거든요. 야, 걔 진짜 걔 참 섬세하지.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걔는 너무 이렇게 잘다는 거죠. 쪼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섬세하다라고 하는 좋은 뜻이 정반대로 쓸 수 있죠. 왜?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엉성하다. 엉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들을 사람들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실제로 연세 드신 분은 아침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나면 뭐라 그럴까? 늦은 아침 먹었다 그러잖아요. 늦은 아침을 먹었다 그러지 요즘처럼 아점 이런 말 안 씁니다. 아점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연세 드신 분은 좀 아침이 늦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이른 저녁 먹었다 그러죠. 이른 저녁이라 그러지 점저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저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표차를 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언어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고 빈틈을 계속 메워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말들을 자꾸 내가 못 알아듣는 말들을 만들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뭐 화도 나고 막 그냥 왜 저렇게 많이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모르는 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너무 화낼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알고 있는 말을 젊은이들이 모를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디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을 가면요. 알바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술을 좀 마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농담하면서 오늘 내가 마수거리 아니야? 이러면은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수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젊은 사람은 그 단어를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말은 그렇게 이렇게 흘러 가는 거니까, 그 사람 모르는구나. 이렇게 핀잔 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 말을 만들므로써 마치 고유한 끼니가 있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게을러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가지고, 저기 그냥 늦어가지고 게으른 사람의 식사였는데, 아점 하면은 뭔가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나 2끼만 먹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아점으로 먹어요. 이러면 뭔가 자기 생활에 뭐 패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뭐 때문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늦은 아침 이러면 게으른 건데 아점이에요. 이러면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인다는 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제 이러저러한 단어가 있잖아요. 섭하다, 안타깝다, 섭섭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련하다, 시원하다, 흐뭇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이 두 감정이 이렇게 약간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련하고 섭섭하다는 걸 후섭하다. 이거 제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후섭하다 어때요? 괜찮아요? 느껴져요? 시원하다. 제가 이 말을 만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다. 야, 너 이제 우리 회사 나간다니까 진짜 시원하다. 조금 너무 시원한 티가 나려나? 네, 이건 좀 웃기죠. 야, 너 이제 못 만나게 되니까 쉽다.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드는 겁니다. 시원섭섭하다는 것은 이 묘한 감정이 있죠. 묘한 감정이 있고요. 섭섭하다가 약 51% 정도 된다는 뜻이죠. 시원섭섭하다는 약간 그런 시원 50, 섭섭 50이 아니라 섭섭하다가 약간 그래도 좀 더 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저 단어가 없었으면요. 섭섭하다는 말과 시원하다는 말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해를 산다니까요. 야, 너 간다니까 섭섭하다 이런 거야. 그럼 제가 계속 회사에 다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떠나 보내야 된단 말이죠. 얘를 보내야 되는데. 너가 가니까 시원하다 이러면 또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저 시원섭섭하다는 저 단어는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다랑 섭섭하다를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쳐놓은 게 아니라 시원섭섭하다라고 하는 고유한 자기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쁘다, 웃기다, 우습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고 슬프다, 이런 서럽다, 애석하다, 애틋하다, 애처롭다 이런 영역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고민을 하던 사람이 어느 사람이 장난스럽게 우프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우프다라고 하는 말은 고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유한 감정인 거예요. 고유한 감정. 웃기면서 슬픈 것. 이것도 아까 전에 시원섭섭하다랑 비슷하게 사실은 슬픈 게 더 강한 거죠. 슬픈 게. 상황 자체는 참 이렇게 웃긴 상황인데 그 속에 흐르는 이 비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말들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말이 갖고 있는 엉성함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엉성함 때문에. 예컨대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썸 타다. 5, 60대 기성세대는 저기 뭔지 잘 몰라요. 썸 타는 게.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 썸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한국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연애 과정 중에 썸이란 말을 뺄 수가 없어요. 5, 60대는 어때요? 연애하기 전에 뭐 짝사랑? 뭐 그냥 뭐 마음에 좀 있었지?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뭐 표현할 게 없는데 썸 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연애 과정에 고유하게 있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누군가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도 그냥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저기 뭐 집이 같은 방향이네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썸 타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몽우리를 지웠느냐 지우지 않았느냐는 사실은 매우 다른 거죠. 왜냐하면 경계를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귀다 이런 이제 말장난인데 사귀다의 사자니까 사귀기 전이니까 삼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어른들이 이 말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그냥 그 화를 내봤자예요. 화를 내봤자 그런 거 있잖아요. 화를 내봤자 그 소용 없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나 보다. 아이 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고 넘어가야지. 여기는 이제 이중성인데 아까 경계짓기랑 같은 얘기, 이어지는 얘기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서도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듣던 얘기가 공즉시색, 뭐 색즉시공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즉시색 말이면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공이 있은 다음에
색이 있다. 아니면 색이 쓴 다음에 공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공이면서 색, 색이면서 공하다라고 하는 거야. 채워져 있으면서 비어 있다.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채워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은 뭐 색즉시공, 뭐 공주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달하기 힘든 사유의 과정인 거예요. 수준인 거죠. 꽉 차인 이렇게 재산이 막 아까 전에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동시에 그 허전함이 이게 얼마나 갖기 힘든 감정이에요. 500억이 집에 그때 가득 있는데 저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저기에서 허함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마찬가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는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믿지 말아라.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음식입니까? 저는 저거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무 당근 소시지 시금치 어묵 김밥이거든요. 자, 다시요. 외우셨죠? 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저 음식을 잘 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노란무 당근 소시지 시금치 어묵 김 밥을 그릇에 넣고 저어봐요. 그건 비빔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음식을 만들려면 고유하게 김발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먼저 김을 넣고 그 다음에 밥을 이불처럼 쫙 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과정과 모양, 노란물을 그냥 뭐 깍두기처럼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처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위에다가 참기름도 바르고 깨도 뿌려야지 대표적인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게 무슨 음식인지에 대한 이렇게 신호 정도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음식을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이라고 하는 건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요? 저 음식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김밥이라는 말만 해도 우리가 눈앞에 김밥이 없어도 김밥을 떠올리잖아요.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과, 강아지 이러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감추는 게 항상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김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몰돼 있으면 그냥 편한 거죠. 뭐 김밥.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게 있다. 감춰진 게 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드러낼 거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아까 지금처럼 노란무 당근 소시지 시금치 어묵 김밥이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하등에 쓸모없을 수도 있지만 저런 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려면 김밥이 숨기고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밥이 숨기고 있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이제? 기억나요? 네. 예, 나눠드린 게 지금 우리 도시의 범죄와 관련된 건데 대책이 어떤 건지 그냥 이렇게 짧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지금 읽으시나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네. 범죄는 우리가 사는 땡땡시를
기로 삼고 있는 맹수입니다. 한때는 평화로웠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범죄가 동네 곳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범죄는 우리가 사는 땡땡시를 감염시키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범죄가 동네 곳곳에 점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41,160 이쪽에는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범죄를 맹수라고 드렸어요. 이쪽엔 뭐라고 드렸죠? 바이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책에 차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는 모두 홍익인간의 합리적이나 아무런 차이가 안 생기니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네요. 맹수라고 이 범죄를 맹수로 표현한 이쪽에서는 대책을 뭘 주로 많이 낼 것 같습니까? 이제 막 답을 제가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뭘 할 것 같아요? 처벌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빠른 체포, 그리고 강력한 응징, 처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둬서 못 나오게 한다거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요. 예방을 주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CCTV든 뭔가 가로등을 더 단다거나 범죄에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예방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향상. 이거는 미국에서 이것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같은 이 지문을 갖고 실험을 했더니 딱 요 글을 읽고 대안이 뭐예요? 그랬더니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눠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수라고 하고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래? 하나는 바이러스다. 우리를 자꾸 전염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여기 뒤에 얘기를 열심히 읽으셨죠. 뒤에 얘기를 해서 막 분해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뭐 영어긴 한데요. 별것 아닙니다. 둘 다 실제로는 요 흰 게 있죠. 얘는 맹수라고 아까 표현한 거고요. 얘는 바이러스라고 표현한 건데 요 흰 막대기는 처벌이에요. 처벌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요 회색 색깔 있는 것은 이제 교육, 예방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처벌을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도 의미 있게 바뀌는 건 뭐냐면 예방에 대한 것의 의미가 바뀌죠. 그러니까 양의 차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뭐 때문에요? 범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 여론조사하거나 이럴 때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10% 이상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뭐를 겸한 옛날에 실험을 또 해본 게 있는데 강남역 앞이랑 저쪽에 인천의 무슨 부천역이었나 뭐 역 앞에 큰 막대기를 EBS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막대기를 저렇게 붙여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찬반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랬는데 첫째 날 뭘 붙였냐면 고속전철을 민간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100명을 먼저 찍으면 이제 그날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 반대. 그래서 그 반대 찍으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왜 반대하시고 기차는 이게 공적인 그런 교통수단인데 이거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분야 그렇게 해가지고 강남이든 인천이든 다 똑같아요. 다음 날 바꿔서 질문: 고속전철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찬성. 왜요? 이렇게 물으면 모든 기업은 경쟁을 해야지 생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거거든요. 똑같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는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처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표현할 때랑 그 다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경쟁해야지 뭐가 생산력이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지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찬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말이 그만큼 엉성하다는 거예요. 엉성하면서도 말은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그러면 감추는 것이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건지 감춰진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건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저 말 속에 감추어진 게 뭔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것이 모두 진실, 사실을 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네. 잘하셨어요. 이건 웬일로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의자가 고양이 밑에 있다. 어때요? 한편에 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둘은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움직이는 것, 작은 것 이것을 좀 더 현저하게 인식을 해요. 네. 최근에 그 무인기 때문에 한참 지금 시끄럽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이 넓은데 거기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요. 우리 눈은 그 새를 보잖아요.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난다 그러지 하늘이 새를 뭐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서 표현하면 마치 시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예요. 고양이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느냐예요. 정말 있는 걸 표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왜 의자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주어로 뭔가 주어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나 상태의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거를 지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가 고양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하거든요. 의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화면에서 의자가 뭐 무슨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움직이는 저놈이 의자 밑에 있다가 튀어 올라서 저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장이에요. 강도가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하는 문장은 잊어버리시고 다음 화면을 보면서 눈이 어디를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눈이 강도가 경찰에게 잡혔다. 눈이 어디를 가든가요? 다시. 아니, 맞고 틀리고 없어요.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 조금 달라지죠? 네,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강도가 잡혔다 그러면 괜히 강도한테 눈이 간다니까요. 경찰이 잡았다 그러면 경찰의 능동성을 보는 거예요. 경찰이 저 범인을 잡았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수동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동형이 있죠. 수동형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be 플러스 pp
그 다음에 원래 주어를 어디로 옮겨요? 저 뒤로 빼가지고 바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면 바이 폴리스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영문법에서 또 뭐 하죠? 바이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 이런 말 말고요. 경찰이 강도를 사살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썼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러면 이제 경찰의 책임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이거 막 경찰이 이제 조금 힘들어져. 그러니까 경찰 친화적인 언론에서는 말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바꾸냐면요. 어떻게 바꾸냐면 강도가 사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을 싹 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학 분야에서 사회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능동문으로 쓰느냐 수동문으로 쓰느냐는 그냥 똑같이 뭐 능동 수동 이런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능동을 쓰느냐 수동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누가 오느냐. 주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다른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선에서 아마 그것을 느끼셨을 텐데 강도에게 시선이 가느냐 경찰에게 시선이 가느냐 달라지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자가. 여러분들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이렇게 순서를 세우면 저 끝에 가 있을 거예요. 예. 한국어처럼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는 매우 쉬운 언어예요. 왜냐하면 문법 구성이 딱 바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처럼 뭐 뒤에 조사랑 어미가 뭐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영어는 그냥 뭐 동사 하나 알면 동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뭐 동사 뭐가 있나? 점프 뭐 이런 단어 있으면 점프라는 단어가 시제에 따라가지고 점프, 점프드, 뭐 점핑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한국어는요? 뛰다 이러면요. 뛰다 외국인이 뛰다라는 단어를 알았어. 뛰다 재밌네요. 뛰다 이런 알았어요. 근데 뛰다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뛰다만 있나요? 그런 거, 예, 맞아요.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좀 초점을 좀 받아. 뛰고, 뛰자마자. 뛰니까, 뛰면서. 뛸래? 뛰고, 아까 했군요. 예. 뛰면, 뛰었지만, 다 배우다. 먹다라는 걸 해보십시오. 먹자, 먹고, 먹자마자, 먹었지만, 먹으면서, 먹으니까, 이 뒤에 붙는 것들을 다 알아야지 자유롭게 써야지만 한국어 같은 말을 이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는 점프 알면 점프, I will jump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는 거기를 뛰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뭐 때문에 잘해요? 뭐라서? 많이 들어서.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배에서 딱 태어났어. 태어난 요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애가 한국어를 알고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어를 했겠죠? 그죠? 영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백지 상태인 거죠. 말로만 보면 다른 거 다 지우고 내 입장에서 한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부모들이 우리가 영어 배울 때처럼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영어 첫 수업이야. 알파벳을 배우자. A, B, C, D 대문자, 소문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단어를 한번 알아보자. boy, girl, I, you, 뭐 he 이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나마 조금 단계들이 있죠. 단계들이 있잖아요. 좀 쉬운 것에서부터
좀 어려운 걸로 있는데 애기 입장에서 봐봐요. 애기 입장. 아무것도 몰라. 영이에요. 영인데 어떤 이렇게 큰 뭐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이구 우리 자식 쉬어야 했네. 아이고 쭈쭈 먹자. 아이고 잘 놀았자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치 영어를 아니면 중국어를 모를 때 중국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들리는 얘기들은 다 소음 같잖아요. 예. 저기서 뭐 저게 무슨 명사인지 저게 뭐 동사인지 모르죠. 그런 곳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이 그렇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맘마, 아빠, 까까, 안아줘,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적적인 겁니다. 각각의 개인은 기적적인 어떤 과제를 수행해서 이렇게 어린이가 되고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출발이. 항상 앞에 누가 있어야지 말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옆에 뭐 친구가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립보행 이런 것도 인간의 특징이 하나지만 말을 한다는 건데 말이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뭐 인간이 이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그 출발은 그러니까 출발 그 지점부터 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든 아빠든 텔레비든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태어난 입장에서. 그리고 그 어른들이 애기한테만 얘기하나요? 아동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앉았자요 이 얘기를 애한테 하지만 지들 둘끼리도 막 얘기하잖아요. 네. 지들 둘이라 부부 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언니나 형이나 오빠가 있으면 걔한테도 뭐 오늘 뭐 학교는 재밌었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는 또 막 드라마에서 막 무슨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자기의 언어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근데 그것의 출발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의 차이들이 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의 차이가 뒤에 가서 다시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받아들여야 된다. 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직업이 다르고 또 각각의 생활터전에서는 뭐 리더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또 보면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막 떠들고 여러분들은 분노를 참으면서 지금 계속 분노가 아니라 할 말이 있지만 참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힘의 차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물리력 이런 게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나 어떤 것은 항상 이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보면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말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의 그 영향력과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각각의 개인이 아무리 이 사회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어떤 개혁의 마음을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먹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해봐. 예. 저기 전봇대 가서 좀 눈에 좀 이렇게 미관상 안 좋네. 이러면 다음날 전봇대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빨의 차이들이 있다. 힘의 차이들이 있다. 그거는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적 영역에서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누군가는 끌고 있고 누군가는 원치 않는데 그냥 눈치 보느라 따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힘의 차이가 있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게 상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는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저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일 텐데요. 스브스 뉴스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이랑 평어 쓰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부터 했는데 그 스브스 뉴스 SBS에서 스브스 뉴스 유튜브에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신문에 난 거 보고 연락드렸다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어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갑자기 제가 벼락스타가 됐다. 예, 뭐 수입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시끄럽게만 하고. 근데 평어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이랑 반말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원칙은 그런 거예요. 반말로 대화하고 서로의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이게 그 위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고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항상 호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직업명이 있지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프로페서 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그냥 교수 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김 땡땡 교수, 김 땡땡 장관, 김 땡땡 사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호칭이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그 규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붙이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티격태격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자. 학생들도 나한테 뭐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지네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그럼 내가 막 화를 막 참고 네.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실이 매우 바뀌었습니다. 매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KBS 1라디오에 뭐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그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개판되는 거 아니냐. 기어오르고 뭐 이렇게 막 그래도 이렇게 뭐가 선생이나 학생이 뭐가 좀 다른데 뭐 이걸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그렇다. 훨씬 학생들이 예의 발라졌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요. 왜냐하면 저 평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의 바른 반말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맘먹는 것을 못 먹게 하는 그 문턱 작용을 하는 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야 이러면 이제 곧바로 지네를 빼고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싸우게 되는 거죠. 야 뭐 술자리 이런 데서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거죠.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잖아요. 근데 지네 이거는 매우 낯선 호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씨, 뭐 님, 뭐 이렇게 아니면 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거기에 그냥 지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마치 뭔가 다른 세계의 말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예의 없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참고로 그러니까 한국에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존댓말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한국처럼 있는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발흥지인 중국도 존댓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다 자기들끼리 반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말. 근데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재미있게 스페인어, 중남미에서 쓰는 스페인어에도 존댓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한국처럼 반드시 한국어의 존댓법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어 아니면 밥 먹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지. 나는 존댓법이 싫어. 그래서 밥 먹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파시스트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존댓말로 할 건지 반말로 할 건지를 처음 만나자마자 반드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로 할 건지 안녕이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뭐 딴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계를 보면 조금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 그러니까 중남미 스페인어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반드시는 아니고 앞에 오는 그 대명사를 뭘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긴 한데요. 여하튼 그걸로 존대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 중남미 스페인어의 존대법은 반말과 존댓말에 나누는 기준은 친밀성이에요. 친밀성. 그래서 내 친구의 아버지랑도 반말을 한다는 거야. 왜냐? 내 친구랑 친해.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놀았어. 근데 아버지랑도 친해가지고 당구도 같이 치고 옛날 어디 검색해보세요. 신문에 나옵니다. 당구도 같이 치고 밴드 생활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너무 친해. 반말. 식당에 가서 손님이랑 서빙 보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존댓말. 왜? 친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같은 그 학과나 같은 그 반의 학생이지만 안 친한 친구는 근데 뭐 같은 과인데 뭐 다 친하다고 생각하긴 하죠. 하여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댓말, 친한 사람은 반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예. 반말은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이 존댓말의 이 체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손 위, 손 아래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대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언어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이렇게 다르게 작동한다 이런 거고요.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존댓말, 그러니까 저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다 같이 존댓말 쓰면 서로 존중하고 좋잖아. 왜 서로 반말하냐고. 그럼 이제 제가 저런 말씀을 드려요. 존댓말은 건물로 치면 2층 건물이다. 2층 건물인데 2층은 1층을 반드시 지어야지 2층이다. 그러니까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있냐면 반말을 기초로 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존댓말을 쓰던 사이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존댓말 쓸 때 보면 학생들이랑 수업 때 존댓말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친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밥을 같이 먹거나 뭐 이러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순간 반말 쓰고 있어요. 요즘 공부 잘 돼? 연애한다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서로 존대하지만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해? 그러니까 나 요즘 뭐 공부해? 이렇게 서로 반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존댓말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옵션이 있는 거죠. 존댓말을 해서 마치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1층에서 이렇게 1층에서 여러 집이 살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걸 감내하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말할 때 항상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하는 뭐랄까요 스킬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도 스킬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의사소통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상대방의 시선을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리를 꽈도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그를 향하게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거려 주고 계속 빤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봤다가 잠깐 동안은 딴 데 봤다. 계속 빤히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니까 봤다가 뭐 딴 데 봤다가 이렇게 할 때. 뭐 그런 이렇게 어떻게 형식을 태도를 취할 거냐 이런 거 말고요.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저 두 가지를 갖고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 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할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고민거리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을 이거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누가 모르냐? 안 돼서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상대방은 어긋날 테고 반발할 테고 남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테고 그러니까 이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진 줄타기죠. 네, 줄타기인 건데 내가 하고 싶고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말이 쉽죠. 말이 쉬워. 말이 쉬운데 뭐 이제 우리가 말하기나 아니면 글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저런 거죠. 뭐 모든 추구는 다 도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도달하기 힘든. 평등한 말하기라고 말을 하지만 평등한 말하기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평등하지 않은데 말이 어떻게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지워버리지 않고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남이 듣고 싶어하는 걸로 적절하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꾸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에서 학교 주로에서 계속 좌충우돌 싸우고 저랑 뭐 맨날 싸우는 놈들도 있고 척져서 인사도 안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마음을 계속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언제 저걸 풀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 내가 그때 뭔가를 잘못했었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다만 아직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뭔가 액션으로 실천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이 듣고 싶은 내가 하고 싶고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 제가 한 5년 정도 무술을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그 무술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거기선 간합이라고 해가지고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을 들었다면 검을 든 사람도요. 상대방이 내 범위에 요즘 무인기 그거랑 비슷하게 그 경계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와도 안 되고 더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고 상대가 뒤로 물러나면 나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요. 내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적정한 거리, 이 거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사자성어를 쓰면 당랑거철이거든요. 저 고사성어는 애초엔 좋은 뜻이었습니다. 좋은 뜻인데 지금은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게 수레 앞에선 사마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막무가내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덤벼드는 어떤 인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옛날 고사성어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어느 장상이 그 가마를 타고 탁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사마귀 한 놈이 길 앞에서 사마귀 탁 있잖아요. 갈기라 그래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쥐방울만한 놈이. 근데 이 장상이 보기에 처음 본 거래. 사마귀라는 그 곤충을 처음 보니까 쟤는 뭐냐? 이랬더니 이제 가마꾼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놈은 앞만 보고 옆으로 피하거나 뒤로 피하는 법을 모르고 어떤 것을 만나면 계속 앞만 보고 돌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상이 저 녀석이 사람이었으면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사마귀를 피해서 가마가 이렇게 갔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피해서 갔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대한 가마가 오고 있는데 자기 상황을 보지도 못하면서 덤벼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형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은 내 속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일단은 바바바바박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분노하게 되냐면요. 대부분 분노하게 되는 것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놈보다 내가 더 옳다예요. 옳다. 나의 의견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객관적인데 상대방은 주관적이고 자기 이익만 돌보고 예, 자기 가족만 살피고 뭐 하여튼 그런 거고 나는 공익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게 작은 단위든 아니면 공적 단위든 다 그런 거예요. 큰 단위든 작은 단위든 도덕적 우위를 자꾸 논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덕적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그 그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우리 시선을 보면 도덕적이에요. 도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좋은 말을 하려면 이 도덕적 우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을 가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하죠.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고 그것을 피해야지 생각하면 도덕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저겁니다. 말은 흔적을 남긴다. 말은 저항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토해냈을 때 그 토해내기 전이랑 상황이 나아지는 건 제가 목격한 바로는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처가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처가가 딸만 셋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말이 많아요. 말이 울며 불며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만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신 끼어들지 마라.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1시간 뒤에 보면요. 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이건 뭐지? 이러는데 그런 정말 그 밀착되어 있는 그런 가족 몇몇을 빼면요. 대부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속의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 특히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라고 하는 그 구도하에서 말을 꺼내면요. 상대방에게 뭘 남기느냐? 저항심을 남긴다는 거예요. 흔적, 즉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처는 뭘 합니까? 계속 흔적을 남기잖아요.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걔가 했던 얘기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걔가 했던 말의 태도 아니면 한 단어 그런 거죠. 한 단어를 갖고 그냥 그래서 걔가 나를 뭐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의 대학에서 여러분들 지금 원광 디지털대도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제일 저한테 힘이 주어진다면 처음 하고 싶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 상대평가를 없애는 거예요. 네, 상대평가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할 장소만 있으면 계속 상대평가. 이거는 반교육적이다. 왜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경쟁해야 되냐.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절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100명이 수업을 들었으면 선생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100명이 다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100명 중에 몇 프로는 A고 몇 프로는 좀 공부를 못해야 돼요. 100명이 다 열심히 하면 선생이 되게 난처하다니까요. 성적이 미안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결석하고 이런 친구들이 반가워. 시험을 잘 못 쳐서 아유 이 친구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교육적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다. 회의석상에. 상대평가는 반교육적이다. 이건 대학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지시고 이건 선생과 학생들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떤 그 행정의 책임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저런 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고 그런 걸로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평가가 해왔던 역할들이 있었다. 이래요. 예, 상대평가가 그동안 했던 역할이 이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과제를 내든 시험에 왔든 안 왔든 쟤는 나랑 좀 친하지 하면 성적 주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한 학생의 어떤 교육적 성과, 성취 이것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친소관계나 뭐 출석했으니까 그래 뭐 B 이렇게 주는 남발하는 그런 기관에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임의대로 못하니까 이제 조금 더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엄정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노력했다고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지금 시대에는 이제 선생들도 성적을 옛날처럼 그냥 누구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어떤 성취 이런 거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걸로 의식이나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이런 거니까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흔적을 안 남기고 마음의 저항감을 안 느끼게. 그래서 니랑 나랑 같은 고민의 영역이 공통된 영역이 많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무장해제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의도 월급을 올려주세요 라거나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뭐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상처가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고맙다. 예,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근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열흘은 걸어 다녀요. 그럼 막 같이 울게 되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평등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은 요거여야 된다. 나는 약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약자다. 회사에서 사장님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자다. 나는 약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리스 아테네에 민주주의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폴리스 막 이러면서 막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면 발언권을 가지면 마음껏 얘기하고 그것이 설득이 되면 막 의견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생각하잖아요. 다 꽝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닥뜨리는 현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차이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힘의 차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의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자다.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칠게 얘기를 하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혀를 잘못 놀리면 그 순간에 목이 댕강 잘려나간다. 그런 정도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어른이 아이의 그러니까 아이랑 어른을 생각해 보면 어른이 강자잖아요. 힘도 세고 뭐든 재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약자다 생각하면 아이보다 더 낮은 입장이 되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도요. 사장이 나는 강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닥치고 일해. 너네 요즘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자면요. 조심조심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내일부터 동시에 회사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날계란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회적 약자는 더 그런 거고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자다. 약자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 이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다라고 하는 의식은 어떤 감각을 키워야 되냐면 형세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형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힘이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지금 주변에 있는 형세 때문에 그래요. 세라고 하는 것은 기운인데요. 기운은 형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죠. 부여된 권한들. 그런 것 때문에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당당함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인을 볼 때, 대화를 할 때 대화 상대를 상대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형세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한 회사에 다니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부당한 것을 당했더라도 이 부당함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건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해고되거나 대리점이면 대리점에서 뭐 계약이 그냥 해지되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 단위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고 누구와 친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죠.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매우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뭐 사업이든 어떤 역할들 그거에 대고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해선 되겠어? 네. 이러면 이제 뭐 싸움이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돈만 밝히는 사람인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형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세를 파악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이랑 화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걔를 당겨서 뚫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러니까 호랑이 조련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기라고 하는 게 뭐 말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항상 뭔가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말할 거냐라고는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도리어 속에 있는 말을 안 해서 너 왜 뭐 자기 속을 숨겨 이렇게 타박을 듣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뭔가 갈등 상황일 때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할 때 뭔가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될 때 이럴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저런 거라는 겁니다. 형세를 파악하는 거고 동물원의 호랑이 조련사들 이렇게 보면 호랑이들 막 이렇게 어디 올라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불 붙인 링을 뛰어넘게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련사가 그 호랑이를 어떻게 훈련시켰겠어요? 막 매로? 처음엔 그 호랑이가 갖고 있는 습성을 잘 파악했겠죠. 배가 고프면 포악해지면 고기를 놔주고, 예. 그다음에 정면에서 서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싫어하니까 옆에서 살살 요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언제 제가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지도 파악하고요. 발로 한 대 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게 되고 등등등등 상대방의 습성을 잘 파악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을 한 거잖아요. 말하기도 사실은 그런 거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아까 전에 적어 있었죠. 아파트 정원에 자갈이 있었다. 이 꼬맹이들이 이 자갈을 다 어디다가 흐트러뜨리고 딴 데다 갖다 놓고 뿌려놓고 그래서 길을 망가뜨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냐? 이게 사실 그 2018년도에 제가 뭐 안식년이라서 어디에 외국에 가서 머물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아파트 방송 이런 것들은 없고요. 메일로 이렇게 각 가정마다 메일을 보내는데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감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집어가서 어디다 뿌리고 쌓고 던지고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봐서 돌아서 집으로 가고 이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그럼 내용이 뭐겠습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내일도 그러라고 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습성은 우리가 유지해주고 격려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돌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잘 좀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그 메시지 똑같아요. 그러지 마. 이거야. 그러지 마. 애들 그 자갈 옮기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의 출발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똑같은 효과는 권하고 명령하는 건데 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적 차이들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타인한테 말을 나누고 말을 걸 때도 조금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받은 아까 전에 말은 저항과 흔적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녀석이 나한테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반대 방향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어떤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나는 바른 얘기만 하니까. 근데 다 역지사지에 보면 내 얘기는 상대방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뭐처럼? 상대가 나에게 남겼던 그만큼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상처를 좀 안 남기고 저항심이 안 생기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얘기들을 하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013년에 그 시민들이 여기도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아주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머리에 예쁜 꽃 치장을 한 친구가 보이고 그다음 밑에는 전경들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사진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시위를 하러 나오면서요. 머리에 꽃치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거울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큰 거울을 들고 시위의 최전선에 선 거예요. 그때 앞에 있던 정경들이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정경들의 사진이 비친 거거든요. 거울에. 정경들이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괴물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뭐랄까 연약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름답다 그래야 되나? 저 사람을 내가 이 로봇 같은 이 복장을 하고 막아서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거울이 나를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터주고 물러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우리 아내랑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가 트러블이 생기면 나는 말을 안 하는 입장이에요. 머리카락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고 아내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사람한테 그래 내가 나간다며 해라 이러고 그러는데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 화면처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 아니면 뭐 바꿔야 될 것, 시정할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잘못이 없거나 말해야 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되죠. 참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에 잠깐 생략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나의 얘기를 상대방에게 닿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요. 오랫동안 열심히 감정을 실어서 눈물, 콧물까지 다 실어서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흐트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귓등으로 든다니까요. 왜냐? 상대방에게 접촉점이 없어서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저 맨날 저 칭얼거리는 저 뭐 소비자들, 뭐 아니 손님들은 뭐 저런 사람들이 있지. 라거나 아니면 이 직원들은 다 저 모양이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데 가지고 내가 강의를 했을 때 노동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혹여 사업주께서 폭언을 하거나 이렇더라도 그 폭언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랑거철처럼 니나 나나 너 뭐야. 그래 나도 맞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매우 가혹한 근무 조건이든 매우 가혹한 계약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을 눈 감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고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기 때문에 저 여인은 독재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경찰들이랑 싸우고 이래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울을 들고 나가보자.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60이 있었는데요. 60대 그 유가족 협의회 어머니들이 나와서 정경들한테 꽃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정경들이 시민들 만나면 쫓아가서 주 패고 그 경찰차에 싣고 갔는데 그날은 사진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네, 만둣국에 파리가 앉아 있는데 나와서 시체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서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남기지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유. 어떻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는요, 방향만, 자세만 잘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매번 겪게 되죠. 어떨 때는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철학이 중요해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거냐. 타인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을들이 또 다른 을들을 훨씬 더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갑들은요, 조금 우아하거든요. 부자들은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수고했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을들은요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 할 땐 더 가혹하게 해요. 내가 해봐서 안다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행착오를 겪지만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에게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할까? 방법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아까 전에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력하게 어떨 때는 말을 안 하는 것도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들을 각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잃어버리면 저는 간신이죠, 간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또 먹냐 그걸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실험을 해봐야 되죠. 시도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에게 상처 안 남기게 할 수 있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